자,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원어에서 알 수 있듯이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 즉 라테랄 에피콘다일이라고 하는, 즉 상완골에 라테랄 에피콘다일이라고 하는 뼈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라테랄 에피콘다일이라고 하는 뼈에 염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 라테랄 에피콘다일, 즉 외측 상가에 부착하는 힘줄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근육은 단요측 수근 신건이고요. 왜 단요측 수근 신건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원인들은 사실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지급군에서 호발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백스트로크를 많이 하는 사람, 강한 그립을 주고 백스트로크, 특히 테니스와 배드민턴과 같이 백스트로크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테니스 엘보, 바깥에 있는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했고, 포어핸드 스트로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메디알 에피콘다일, 쉽게 말해서 골프 엘보라고 하는 질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가 됐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파워 그립, 강한 손에 그립을 강하게 쥐고 어떤 동작을 하는 모든 직업군에서 호발을 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 원인이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망치질이나 드릴질, 이렇게 이제 배관공들, 페인트질을 하는 페인트공들,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 사람들, 요즘 뭐 지하수 파는 거나 뭐 아스팔트 공사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큰 드릴을 가지고 진동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진동 때문이 아니라 그 기계가 기계를 다 이렇게 양손으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테랄이나 메디알에 통증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리사와 같이 이렇게 커팅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소위 이제 칼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고기를 많이 자른다든지 하는 사람들, 이제 칼이 이제 헛돌지 않기 위해서 손을 강하게 쥐어야 된다 보니까 손의 바깥에 있는, 전환의 바깥에 있는 단요측 수건 신건의 힘줄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 마우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테니스 엘보가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저 또한 이제 책을 집필을 하고 있는데, 책을 집필할 때 보면은 타이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앉아있기 때문에 어깨가 묵직해지는 근막 통증 정도도 생기긴 하지만 팔뚝 쪽으로 통증이 와가지고 좀 잠깐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트레칭을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또 타이핑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반복된 동작이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쥐고 하는 직업군들에게서 호발을 한다.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골프든 강한 그립을 쥐면서 그 장비가 헛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워 그립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단요측 수근 신근이 강하게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리스크 팩터를 보면 나이, 직업, 특정 스포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30에서 50대 사이에서 호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0대나 20대 사람들이 테니스 엘보가 와서 고생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60대, 70대에도 그러다 엘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없는 거 보면 30대에서 50대가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적인 거와도 관련이 있는데, 손목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쓰는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얘가 이제 아까 말했던 배관공이라든지 페인터 공들, 그 다음에 카펜터, 목수라 합니까? 목수, 그 다음에 뭐 도축업자들, 요리사들, 이런 사람들. 결국 이제 이 페인트공이나 쇳덩어리나 나무나 또는 이 칼들을 강하게 이제 쥐어야 되는 직업군의 특성상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테니스 엘보에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스포츠인데, 이 보면 라켓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라고 되어 있죠. 라켓 스포츠가 이 테니스 엘보의 위험 부담을 올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골프가 지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를 많이 치는데, 골프 선수들도 골프 동호인들 또한 이 엘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뭐 1년에 한 수십 번씩 필드에 나가기도 하는데, 게임 중에 사실은 테니스 엘보를 치료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 예전에는 이제 뭐 골프를 많이 치면 안쪽에 오고 테니스를 많이 치면 바깥에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 파워 그립을 해야 되는 모든 직업군에서 그것이 안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바깥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요즘은 테니스 엘보다 골프 엘보다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안쪽이든 바깥이든 통증이 나타나면 그 치료 타겟은 그 전환의 신전근과 굴곡근 두 모든 근육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엘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를 테스트하는 방법들은 이제 코젠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환자에게 손목을 신전시키라고 하고 치료사는 그 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1대1로 버티게 되면 이 라테랄 에피콘다일에서 이제 환자가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테니스 엘보의 양성 반응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 외 가장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마우스 3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라고 하는 힘에 대해서 치료사가 이 검지로 약간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라테랄 에피콘다일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테니스 엘보의 호발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 요측 수근 신근이거든요. 익스텐스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약자로 ECRB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라테랄 에피콘다일에서 출발해가지고 세 번째 중수골의 베이스 파트에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단히 이 가운데 손가락의 펴는 데 대해서 저항을 간단히 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테스트를 잘 하지는 않아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프리엔신 테스트 유발 검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통증을 유발시키게 되면 이 발생한 염증, 힘줄에 발생한 염증이 더 생긴다. 그러니까 힘줄에 이제 맥 가닥의 미세한 그 현미경상에서 보여지게 되는 마이크로 럽처가 더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는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먹을 한번 꽉 쥐면 아프세요라고 물어보면 주먹을 딱 쥐면 통증이 온다라고 하면은 테니스 엘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라테랄 에피콘다일이 이제 통증이 온다고 해서 경추 6번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경추를 뭐 테스트해보고 또 엑스레이, MRI를 찍어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 이유는 목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린 사람들이 표현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목 디스크 환자들은 저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엘보 환자들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어디냐라고만 했을 때 라테랄 에피콘다일을 손으로 탁 촉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 디스크 환자들은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저리긴 저리인데 정확하게 어디 부위인지를 알아내지를 못해요. 다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발목이 아프냐, 전환 부위가 아프냐, 아니면 손가락 어디가 아프냐라고 이제 자세히 물어보면은 그때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플라이 컴프레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경추 부위를 압박을 해보면 발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는 것을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 테니스 엘보 환자들은 아프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저리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신경학적 정상, 방사통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이 아니라 힘줄 자체의 염증성 변화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손목을 신전시키는 근육들을 보면 익스텐스 카피 올라리스, 디지털은 익스텐스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라디우스 롱구스, 브라키알리스 총 5개 정도가 손목을 익스텐션 시키는, 손목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단요측 수근 신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테랄에서 바깥으로 들어와가지고 중앙을 가로질러서 이 세 번째 메타카팔본의 베이스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의 근육들이 있고요. 자, 플렉스 머슬들을 보면 앞에 이제 익스텐스 머슬들은 라테랄 에피콘다일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반면에 플렉스 머슬들은 메디알 에피콘다일에서 출발하는 특징이 있죠. 팔을 보면 이 안쪽 면에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안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손목을 지나서 손가락으로 가는 플렉스가 되는 것이고요. 익스텐스는 손등 바깥에서 손등을 지나서 이 손등 쪽으로 올라가는 게 익스텐서.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단요측 수근 신근이라고 해서 라테랄 에피콘다일에서 출발해가지고 손등을 가로질러가지고 이 세 번째 손가락의 중수골에 부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플렉스 머슬들을 보면 뭐 프로네이터 테레스, 플렉스 카피 라디알리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 카팔 리가멘트, 여기는 팔마 카팔 리가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횡수근인데 그래서 옆으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 위를 지나서 오는 하나의 근육이 있는데 이것이 팔마리스 롱구스라는 겁니다. 장장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보면은 손목 양쪽을 다 모아보면 잘 안 보이시나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딱 모은 상태에서 손목을 구부리게 되면 딱 돌출되는 하나의 힘줄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파마리스 롱구스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렉스 카피 올라리서, 플렉스 디지털 슈퍼피셜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아무튼 근육은 이 정도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가 어디에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까 말했던 이 8, 9개 정도의 근육들 중에 어디에 오냐면 단요측 수근 신근에 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익스텐스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라고 하고 약자로는 ECRB인데요. 라테랄 에피콘다일이라고 하는 뼈에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그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부착하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요측 외에 이 9개, 8, 9개 근육 중에 왜 단요측 수근신근에 테니스 엘보가 오느냐? 다른 근육들도 다 똑같이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 힘을 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원인근이 단요측 수근신근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건전도를 측정을 해보면 팔이 작동을 할 때, 팔이 움직일 때 또는 그립을 파워 그립을 할 때 항상 동원되는 근육이 단요측 수근신근이다라는 점에서 사형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은 뭐 어쨌거나 좀 손을 움직이는 모든 동작에서 이 근육이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유독 다른 근육들보다 이 단요측 수근신근이 많이 뭉치게 되고 그 힘줄이 염증이 생기더라라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타겟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주사를 놓는 사람들은 뭐 이게 치료 타겟이 착하게 잡아야 되겠지만 손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도수 치료사들한테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팔뚝에 있는 전체적인 근육들을 풀어나가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단요측 수근신근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라테랄 에피콘다일, 휴머러스의 라테랄 에피콘다일이라고 되고 이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정지를 하냐면 세 번째 메타카팔본의 베이스. 그러니까 이게 헤드, 바디, 베이스 이렇게 되죠. 원이브를 헤드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머리가 헤드인데 머리가 우리가 두개골을 보면 그 가까운 쪽이 헤드인데 헤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들은 밑을 헤드라고 해놨어요.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헤드, 바디, 베이스. 통상적으로 여기에 베이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쪽을 베이스라고 했는데 아무튼 제일 먼저 명명한 사람이 그렇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 번째 메타카팔본 중수골의 네, 베이스 부분에 부탁을 한다. 작용은 손목을 신전시키고 약간 라디알 데비에이션 시키는 손목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데비에이션 시키면서 익스텐션 시키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경지배는 경추 7번과 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가운데 손가락은 경추 7번이 지배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8번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배를 하죠. 그래서 목을 들었을 때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저리다라고 하면 경추 8번 디스크를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있고 MRI 찍어보면 그 유사하게 이제 유사하죠. 근데 이 하나 더 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흉곽 출구 증후, 소라시아 아울렛 신드롬, 약자로 TOS라고 하는데 TOS 또한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저리다라고 하면 이 흉곽 출구 증후군과 경추 8번 목 디스크를 정확하게 감별 진단을 해낼 수 있어야만 치료 타겟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에 의해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저리는 것이라면 치료 타겟은 목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쇄골 위쪽에 있는 흉곽 출구에서 눌린 사각건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치료 타겟은 당연히 사각건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팔뚝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익스텐스 쪽이니까 익스텐스 카피 울라리스 이런 근육들이 경직이 돼도 근막 통증, 마요파샬 페인 릴리즈라고 하죠. MPS 마요파셜 페인 신드롬 죄송합니다. 그에 의해서도 이 리포트 페인이 의해서 손가락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류마티스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류마티스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혈액 검사상에 그 ESR이라고 하잖아요. 에리스로사이트 세데이션 레이트 그 결국 침강 속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아침에 증상을 호소하는 이 양손가락, 그 작은 관절, 그다음에 양측성 이런 것들이 류마티스 진단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에 의사들이 오진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류마티스 진단이라고 오진을 내리게 되면 그 환자는 평생을 류마티스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혈액상에 염증성 수치가 있지 않다면은
류마티스 진단이라고 병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환자는 죽을 때까지 류마티스 약을 먹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혈액 적혈구상의 염증 수치가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마디가 뻐근해가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고 좀 지나면 낫고 하냐면은 이 손등을 지나는 익스텐서 근육들, 그 다음에 인터오세서 이런 골반근들, 루브리칼스 이런 짜잘한 근육들이 굳어 있기 때문에 손마디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치료 타겟은 손등에 있는 근육과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치료 타겟이 된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뻐근한 통증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무지에서 환자를 영원한 불치병이라고 해야 되나, 난치병이라고 해야 되나, 낫지 않는 류마티스 진단을 내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지. 자, 텐셀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학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텐셀브가 발생하는지를 알려면은 단순히 뭐 바깥이 아픈 거니까 치료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론을 안다면 더 쉽게 또 치료할 수 있고 자기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액티브 인서피션시 또는 패시브 인서피션시 현상입니다. 능동 불충분 또는 수동 불충분이라고 하고요. 파워 그립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리스트 조인트의 펑셔널 포지션이 뭐냐? 왜 이 펑셔널 포지션을 잡아야만 가장 강한 파워가 나타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의 플렉서와 익스텐스의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과정들. 우리 대부분의 이제 이 리스트를 빼고는 한쪽이 이제 콘센트릭 할 때 반대쪽 기량근에 해당하는 것은 이센트릭 컨트랙션 하는 것이 통상적인 룰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손목만 두 개가 기량근과 추동근과 기량근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기량근이 되는, 그래서 코 컨트랙션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테니스 엘보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패시브 인서피션시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플렉션을 하면 익스텐스 근육도 쭉 제대로 늘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늘어나면 손가락도 싹 구부러져야 되는데 다 구부러진다라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플렉서를 쭉 하면은 네. 플렉서 머슬 제대로 여기도 늘렸죠. 여기도 늘렸죠. 여기 늘려야 되는데 구부러져 버리잖아요. 손가락이 안 펴지고. 그래서 충분히 안 늘어난다 해가지고 패시브 인서피션시라고 하는데, 테니스 엘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이 액티브 인서피션시 현상인데요. 우리가 강한 파워를 이루기 위해서는 손목도 구부리고 손가락도 구부리고 이렇게 손목도 구부리고 손가락도 구부리고 싹 구부리면 가장 강한 파워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강한 파워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것은 액티브 인서피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를 약간 20도에서 30도 익스텐션 시켜야만 가장 강한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렉션, 우리가 물건을 지려고 하면 손가락 구부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플렉스가 작동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육을 총동원 시키면 가장 강한 파워가 나타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현상, 힘이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익스텐스가 다시 동시에 같이 당겨주면서 리스트를 20에서 30도 유지를 해줄 때 가장 강한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테니스 엘보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 펑셔널 포지션 오브 리스트 조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과다하게 익스텐션 시켰을 때와 그 다음에 약간 뉴트럴이긴 하지만 플렉션 시켰을 때, 그 다음에 뉴트럴이 아니라 리스트를 약간 20도 신전을 시킨 상태에서 보면 파워는 이 뉴트럴이 아닌데 익스텐션 20도 익스텐션 시켰을 때가 가장 강한 파워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칠 때도 이 동작에서 이루어지고요. 망치를 칠 때도 이 동작에서 이루어집니다. 칼질을 할 때도 이 동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코 컨트랙션 오브 리스트 머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익스텐스 쪽에서는 익스텐스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가 위쪽으로 당기고 있고, 플렉스 머슬들은 플렉스 디지털은 프로푼두스나 슈퍼피리스가 작동하면서 손가락까지 싹 그냥 구부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손목을 이렇게 익스텐스 시켜주는 간요측 수근신경이 작동을 해야만 파워 그립을 이루어지게 되고, 이 파워 그립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익스텐스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의 힘줄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테니스 엘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질환의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컴프레시브 포스 뉴턴 값으로 측정을 했는데 플렉션, 그 다음에 뉴트럴 익스텐션 시켰을 때 가장
그죠? 익스텐션 시켰을 때 파워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사진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최대 잡기 힘, 파워 그립입니다. 파워 그립은 약 30도 편, 리스트 30도 익스텐션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림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네, 우리 악력 계절을 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라디알 러버가 손상된 환자라고 하는데요. 리스트 드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워를 재보면 얼마입니까? 20도 안 가지만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익스텐스를 약간 시켜주면 그 30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잡기 힘이 거의 3배나 증가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렉스 머슬을 싹 다 동원을 시키면 힘이 생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부족해지는 액티브 인스피시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손목을 약간 익스텐션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근육이 단요측 수근 신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그립을 할 때, 특히 파워 그립을 할 때 단요측 수근 신근이 계속 사행마처럼 계속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단요측 소근 신근이 출발하는 그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부착하는 그 힘줄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힘줄에 염증이 생긴 부위에 침을 놓고 주사를 놓고 갈사를 하고 테이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락스처럼 그 부위를 딥프리션, 행으로 딥프리션 마사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익스텐스 머슬의 머슬 벨리를 릴리즈 시켜 나감으로 해서 텐던에 가 있는 인장력을 빼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줄에 생긴 염증은 그것은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줄에 붙어있는 그 머슬 벨리의 쇼트닝 때문에 옆에 뼈에 붙어있는 텐돈의 인장력이 가해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힘줄에 염증이 생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는 뭉쳐있는 쇼트닝 되어 있는 타이트하게 굳어있는 그 타우트 밴드를 풀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릴리즈 시키고 없애준다면 더 이상 뼈에 붙어있는 힘줄에는 텐젤 포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파워 그립을 하더라도 통증이 생기지 않는다. 자,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절보 생기는 직업군들이 이제 강한 그립을 하는 사람들, 그죠? 뭐 배관공이라든지 목수라든지 테니스 라켓을 강하게 친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만 과연 모든 목수들이 테니스 엘보가 생길까요? 모든 테니스 선수들이 테니스 엘보가 생길까? 모든 칼을 쓰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자르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테니스 엘보가 오냐면 리스트 익스텐서, 특히 단요측 수근 신근의 머슬벨리에 타이트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에 염증이 생긴 그 부위를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극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손상 1차 반응이잖아요. 조직 손상 1차 반응, 염증, 그 다음에 부종, 통증, 기능장애, 이렇게 4단계를 거쳐가는데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열이 있거든. 발열, 발작 현상이 기본입니다. 열이 있는 것도 디프리션으로 자극을 해버린다면 염증은 더 증가됩니다. 손상은 더 된다. 손상의 결과가 염증이니까.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제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텐스 머슬의 머슬밸리에 발생해 있는 그 타우트밴드를 계속 릴리즈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치료법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대로는 치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 엘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어떤 1년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2번, 3번이면 끝이 나거든요, 실제로. 일단 봅시다. 테니스 엘보 보면 이게 이제 과사용 증후군, OS 신드롬이라고 해요. 많이 써서 그러는 거니까 좀 쉬어라라고 합니다. 근데 쉬어도 쉬었을 때 이제 통증이 좀 사라지다가 다시 또 일을 하면 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쉰다고 되면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휴식을 취하면서 머슬벨리에 발생했던 그 타우트밴드가 없어져 버린다면 통증 사라지겠지만, 뭉쳐있는 상태라면 힘줄에 발생한 염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근육이 또 당기고 있기 때문에 힘줄에 다시 텐션을 가하게 될 것이고 다시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이스 신드롬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라이스입니다. 쌀을 말하는 게 아니고 RICE라고 하는데, 레스트, 일단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싱, 열이 있기 때문에 발정 현상이기 때문에 아이싱을 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 압박을 좀 눌려주면 부종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들어주면 심장으로 혈액을 빨리 올려보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1차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치료가 다 되면 뭐 세상 치료는 정말 쉽게
두 번째는 인젝입니다. 뭐 어떤 약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대 강화 주사, 인대 강화라는 게 말이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인대 강화가 좀 불가능한 말입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 능동 조직, 머슬에만 가능한 것인데 수동 조직인 인대에 강화라는 용어를 붙인 이 현대의학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용어를 붙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의사들 쓰는 이제 약침입니다. 사실 봉침이죠. 원래는 이제 그냥 벌에 침을 쏴가지고 이제 그걸 뭐 어떤 양리적인 효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간요법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한의사들이 차용을 하면서 그냥 벌에서 발생하는 알러지 성분들은 이제 추출해 빼내버리고 양리적 성분만 이제 담아가지고 주사를 주는데 이거나 뭐 큰 차이는 없다. 뭐 PRP인지 어떤지 모르겠다만. 그다음에 테이핑도 있고 그나마 테이핑이 낫습니다. 오히려 머슬밸리를 이제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제 그다음에 밴드죠. 저 때 테니스 친구들도 들으면 밴드를 차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차는 이 팔뚝을 계속 좀 풀어버리면 끝날 문제들이다. 그건 이제 괄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초음파인 것 같아요. 결국 어디에 하고 있냐면 이 라텔라 에피콘다일이 치료 타깃이 된다는 측면에서 치료가 안 된다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격파인데 충격파 또 마찬가지잖아요. 아픈 부위에 치료를 하는 건데 아픈 부위에 충격파를 쏘거나 아픈 부위에 레이저를 쏘거나 아픈 부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아픈 부위에 주사를 놓거나 아픈 부위에 갈사를 하거나 뭐 똑같잖아요. 아니 아픈 부위에 치료를 해가지고 나을 수 있으면 세상 치료는 쉬울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면 이렇게 수술까지 합니다. 아픈 부위는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자, 테니스 엘보가 맞냐, 골프 엘보가 맞냐, 그런 거 따질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 컨트랙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워 그립을 지기 위해서는 익스텐서에 해당하는 단우 측수근 신근이 공동으로 컨트랙션을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안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바깥쪽에 나타날 수도 있다. 제 치료는 그렇습니다. 바깥쪽에 설령 통기 나타났다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플렉스 머슬까지 같이 이제 이완을 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을 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척추를 이제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난이도를 100으로 잡는다면 엘보나 리스터, 핑거 이런 것들은 사실 난이도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은 20회, 뭐 많이 가는 사람은 30회 이렇게 가긴 하지만 10에서 20% 가면 얼마입니까? 2분에서 한 6분 정도면 테니스 엘보가 낫는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낫습니다. 실제로. 어디를 치료해야 되냐면 머슬 밴드에 있는 타우트 밴드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테니스 엘보가 앞에 말했던 이런 여러 다양한 치료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다면은 통증이 좀 오긴 하지만은 질 때가 좀 아프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료 회복이 안 된다면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석회가 생겨가지고 하골성 근염입니다. 마이오사이티스 오시피컨스 근육에 염증이 생겨 뼈가 되어버린 상태인데 이제 이런 석회질이 엑스레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완벽하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완벽하게도 펴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절개를 해가 이제 회복을 시키는데 절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테니스 치는 사람들 보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깨로 보면은 어깨에 있는 이제 스케스 근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주기를 따르면서 없어진다고 하고 저 또한 힘줄에 생긴 스케스 근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풀아레움이 되게 치료를 해내는데 충돌 증후군은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힘줄에 생기는데 이 마이오사이티스 오시피쿠스는 머슬에 생기고 있어요. 아마 바이셉스 브라키나 브라키알리스 쪽에 생긴 스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테니스 엘보가 오래오래 지속이 된다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조직 또한 그 통증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어떤 보호하려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팔꿈치에서는 이렇게 스케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허리에 있는 주간판이 왜 튀어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다라는 것인데 많이 써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근육의 문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테니스 엘보 환자가 낫지 않는 상황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 테니스 엘보 왜 안 나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중에 이 근육의 힘선을 탁 알게 된 겁니다. 근육이 어느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머슬 체인 오브 휴먼 바디라고 해가지고 인체 13개의 근사슬을 그 자리에서 그려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근사슬 이완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테니스하고 생기는 이유는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휴무러스가 있고 밑에 라디우스가 있고 올라가야 되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세 뼈가 만나서 플렉션, 익스텐션, 그다음에 프로네이션, 슈퍼네이션 이 총 네 가지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자, 라디알 튜브러시티에서 붙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이셉스 브라키가 있고 올라 튜브러시티에서 붙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브라키알리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라테랄 에피콘다일에서 부착해가지고 관절을 지나서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커먼 익스텐스 텐던들, 그 안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단유 축수근 신근이 되는데, 이 근육이 힘쓰는 방향을 보면 보십시오. 위에 근육은 위에 뼈에 붙어서 관절을 지나 밑으로 오고요. 밑에서 부착한 근육은 관절을 지나서 위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이 크로스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엘보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엘보는 익스텐션이 됩니다. 클로즈팩 상태에서 이 두 힘이 딱 작동을 하게 되면, 클로즈팩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벽이나 바닥에 짚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힘이 작동하면 엘보를 탁 익스텐션 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 내부에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 변화가 뼈와 뼈를 서로 끌고 오면서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관절 내부에 압력이 증가되니까 관절 내부에 있는 압력 수용기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 통증이 다시 내려 올라가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건 같은 경우에는 라테럴 글라이딩 엑서사이즈를 하면 뭐 텐실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호주에 있는 메코넬이라는 물리치료사는 라테럴 글라이딩 고정 픽싱 테이핑 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 관절이 압박을 받았겠어요? 근육이 크로스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는 이 머슬벨리가 타이트해짐으로 인해서 이 힘줄에 텐션이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을 하고 비비고 시리악스처럼 행으로 마사지를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타이트해진 이 머슬벨리가 치료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타이트해져 있는 머슬벨리를 풀어나갈수록 이쪽에 붙어있는 텐던에 발생한 텐잘 포스라고 하는데, 비정상적인 인장력이 빠지게 되면서 염증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관절에 압박이 되어 있는 것 또한 머슬이 풀리면서 관절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통증 사라진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나요? 일리가 없다면 다시 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이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치료 타겟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이 아픈 부위가 아니라 리스트, 스탠서, 플렉서, 그 다음에 엘보 플렉서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경추 5번, 경추 6번이 지배하는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경추를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해주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신경 신호가 원활하게 내려올 수 있게 이제 조치를 취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스카풀라의 움직임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토, 스카풀라든지 롬보이드, 어퍼 트라페지스를 같이 풀어나감으로 인해서 통증을 없애줄 수가 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이 너버 뉴로다이나믹 솔루션, 신경 가동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헬스 트레이너한테만 국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카츠 트레이닝 위드 키네지오 테이프이라고 해가지고 키네지오 테이핑을 가지고 약간 압력을 가하듯이 이제 묶어 주게 되면서 이 팔뚝에 있는 이 전완근 내 허혈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테니스 엘보를 치료하는 방식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신장 운동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액티브, 패시브, 액티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익스텐스를 스트레칭 시키고 플렉스 머슬을 스트레칭 시키는 이 스트레칭 말고는 다 도움이 안 되는 운동들입니다, 사실은. 테니스 엘보의 원인이 뭐라 했어요? 단요측 신근의 쇼트닝이 됐죠. 쇼트닝 된 근육을 풀어야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플렉션, 이게 중력을 통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력강 운동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육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단 마찬가지고, 특히 아령을 들고 저항체를 들고 하는 것들은 특히 안 된다. 우리가 위축 상태, 아트로피 상태에 있을 때 저항을 통해 가지고, 저항은 체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중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외부 물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머슬의 벨리를 하이퍼트라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질환들은 아트로피 상태에서 병이 온 것이 아니라 쇼트닝 상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길이를 랭스닝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릴리즈 시키고.
스트레칭 해야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운동 이거 하나다.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플렉스 머슬들을 이렇게 스트레칭 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틀면 더 신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동작을 통해 가지고 플렉스 머슬들을 풀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익스텐스 머슬을 풀기 위해서는 손등을 잡은 상태에서 이 자체만으로 많이 당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숄더를 바깥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주면 네, 더 익스텐스가 더 많이 강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보 환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동작을 통해 가지고 익스텐스 머슬을 풀어 나갈 수가 있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은 도수치료 전문가를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자, 이것도 보면 혼자서 하는 테니스 엘보 마사지라고 하는데, 통증이 오는 이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더 붓는다. 더 부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통증이 외측이나 내측 어디에서 발생했건 간에 타겟 근육은 손목 신전근, 단조 측수근 신근입니다. 굴곡근이며 근 위쪽 머슬 아트로피 상태가 아니라 근경직 머슬 셔트닝 또는 머슬 스파즘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이 아니라 머슬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릴리저, 랭스닝 또는 스트레칭 또는 근이완 머슬 릴리저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으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테니스 엘보에 대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